이번 시간에 건축 법규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일단 건축 허가와 건축 신고의 차이를 좀 보면, 소관부서는 건축과 건축 민원팀이 있고, 절차에서는 이제 건축 허가인 경우는 대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인 경우,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 여기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상기 지역 외에 지역에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반면에 이제 좀 소규모 읍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소관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건설팀 또는 건축과 건축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건축신고인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인 경우에는 이제 신고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회법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건축물은 제외하고, 이때는 이제 신고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수선 신고에서 있어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경우도 신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이제 소규모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기관명, 소요기관은 각 지자체별로 좀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인허가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목적으로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일단 참고 목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축 설계는 이제 건축주가 원래 해야죠. 근데 이제 건축주는 건물을 자기가 이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주인,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건축주가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건축사에 의뢰하거나 또는 건축가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건축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경우, 그래서 관계 전문 기술자가 협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 전문 기술사는 뭐 소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조, 설비, 이런 전문업을 하는 전문 기술자하고 협업을 해서 설계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승인 단계에서는 대상은 이제 21층 이상, 연면적이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이제 사전 승인을 좀 받아야 됩니다. 사전 승인은 이제 뭐 도지사인 경우도 있고, 또 시구청장 이런 그 행정부서의 사전 승인을 받는 거죠. 구비서류로서는 이제 신청서라든가 건축계획서, 기본 설계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에서는 이제 건축심의를 하죠.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물론 이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그래서 심의해서 나온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이제 다중 이용 건축물 등, 그리고 구비서류는 이제 심의 도서, 여기서는 이제 간략 설계 도서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심의할 때 필요한 건축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도서, 설계 도서죠. 이런 것들이 계산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심의 때 구비해야 되는 서류가 됩니다. 그래서 심의가 통과되면 인허가 신청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인허가는 이제 건축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건물 주인, 즉 건축주가 하게 된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축사나 건축가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건축주가 의뢰를 해서 대행을 할 수도 있죠. 건축 심의 조건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대상으로서는 건축법 제11조 허가 대상 건축물이 해당이 됩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하고 설계도서, 설계도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나중에 배우겠지만 평면도부터 시작해서 인면도, 구조, 여러 가지가 이제 구비가 돼야 됩니다. 소요 기간은 한 3일에서 7일 정도. 그리고 이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는 내용들은 건축 행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서로 해서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경제과, 그 다음에 형질 변경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경제과, 그 다음에 도로 점용 허가 건설과에서, 그 다음에 사도 개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과. 사도는 이제 개인 도로죠, 개인 도로.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과에서 협의를 하고, 배수설비 설치관계 환경사업소, 정화조 설치관계 환경위생과, 그 다음에 정보통신시설 설치는 이제 정보통신과, 소방시설은 소방서에서 각각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부서 이름이라든가 이런 건 지자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 이제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허가서 교부를 하게 되고 관련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민 주택채권이라든가 공채라든가 면허세, 도로 점용할 때, 공사할 때 이제 점용을 하겠죠. 그때 점용료 이런 것들 납부를 합니다. 이제 건축 허가는 허가 난 뒤에 1년 내에 착공을 해야 되죠. 근데 1년 내에 착공을 못하면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번 1회 연장. 근데 이제 그 연장하고 나서도 착공을 못하면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죠. 그 다음에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철거는 건축물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건축주가 이것을 철거, 즉 말 그대로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건축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이 되고 있고, 멸실은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낙뢰가 떨어져 가지고 이 건축물이 전소를 했다. 전소. 또는 지진이 와가지고 이 건축물이 붕괴됐다든가, 홍수로 붕괴됐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연재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멸실된 경우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물은 건축물 제11조 대상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철거 예정인 경우는 요거 이제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겠다. 그런 경우는 이제 7일 내에 이렇게 신고를 하고 철거를 하면 되겠고, 아까 얘기했듯이 낙뢰라든가 지진
뭐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날아갔다든가 파괴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 건물이 멸실되고 난 뒤에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종종 확인하는 내용이 되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절차로는 공사 계약을 합니다. 건축주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허가가 났으니까 공사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어디에? 허가받은 그 소관부서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출 서류는 착공 신고서, 건축 관계자 상호 간에 계약한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비산 먼지 발생 신고. 여기서는 이제 비산 먼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비산되는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품질 시험 계약서, 그다음에 안전관리 계약서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합니다.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14조 허가 대상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그다음에 건축법 제210조 1항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된 건축물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공사 감리자 선정 및 다중이용 건축물은 책임 감리를 한다. 그래서 소요 시간은 1일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를 하겠죠. 감리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감리인데, 공사할 때 이래서 콘크리트 배근을 했다 하고는 공사 또는 구조 설계대로 나와 있는 배근 철근의 간격이라든가 철근의 굵기,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 감리 보고서 작성하고 감리자가 건축주에 중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건축주는 이 감리 보고서를 토대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안전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이 해당이 되고, 기초 배근 시, 그 다음에 지붕 슬라브 배근 시 5층 이상 5개층마다 상부 슬라브 배근 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건물이 이제 다 지어지면 공사 완료가 되고, 건축주가 서면으로 완료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를 마찬가지 소관부서에 제출을 하게 되죠. 건축주는 중간 보고서와 완료 보고서를 사용 승인 신청 시 제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 승인 신청은 설계 도서대로 건물을 공사를 해서 건물이 이제 생겼죠. 건물이 완성이 됐으면 이 건물이 적법하게 설계 도서대로 공사가 됐다. 그러니 내가 들어가서 입주해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 승인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사용 승인 신청서를 내서 완공 전에 일단 신청서를 내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은 조금 이제 공사가 아직 완료된 부분이 좀 안 돼 있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 필증 교부 받기 전 공사 완료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 임시 사용을 받는 거죠. 승인하는 2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말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용 승인 교부서를 받습니다.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승인을 한 그런 교부서를 받고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자, 사용 승인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14조 허가 신고 대상이 되고 제19조 용도 변경 1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해당이 되고 제20조 제1항 가설 건축물 허가 대상물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구비 서류는 감리 완료 보고서, 그 다음에 준공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소요 시간은 3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하고 사용 승인 교부서 승인서를 교부받고 하면 이제 그 건물이 이제 새로 생긴 건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생깁니다. 하나의 이제 기록이 되는 거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대상은 사용 승인 대상 건축물. 그래서 말하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근거 서류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이 완성이 되면 이 건축물을 이제 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소에 등기를 하는 거죠. 사용 승인 후 등기소에 별도로 신청을 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문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등기가 집문서. 이 집은 내 거다. 이렇게 이제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기. 그래서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할 때는 등기부 등본 이렇게 얘기하죠. 등기부 등본. 속칭 집문서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집문서가 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그래서 집이 새로 신축이 돼서 집이 생겼으면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등기소에 또 등기부 등본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되는 거죠.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 그래서 건축물 등기는 건축물 대장 등본 첨부를 하고 법원 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를 하면 이제 완료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례로 사례로 서울시 건축인허가 그 처리 방법을 좀 보면 이제 이때 당시에 업무 처리 방법이니까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건축 계획 심의를 하고 심의 대상은 시허가 또는 구.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구가 있죠. 구. 예를 들어서 강남구, 소초구 이렇게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에서는 구청장이 심의 허가 또는 신고해야 되는 그런 소관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가 허가하는 경우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여기 나온 것처럼 10만이죠. 10만 이상. 그리고 구에서 허가하는 경우는 16층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으로서 300세대. 그 다음에 실 이상인 그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제 구 허가를 받게 된다. 그래서 건축 허가 신고는 이제 현장 조사 및 기본 요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청 및 자치구 유관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 및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받아서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설계 도서 전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마치면 건축 허가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각종 공과금, 예를 들어서 면허세라든가 도로 점용료를 납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지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은 철거할 필요는 없죠. 거기서 이제 굴착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철거를 이렇게 하고, 철거하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멸실이 된 경우는 또 멸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거 예정일 7일 전에 신고를 하고, 멸실인 경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어떤 자연재해에 의해서 멸실이 되면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착공을 하게 되면 반드시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계약서라든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를 누구하고 시공을 하고 누가 감리를 맡고 설계는 누가 하고, 이런 계약서를 첨부해서 착공 신고를 하고 건축관계 법령에 정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승인 신청을 합니다. 이제 공사가 착공이 돼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완료 단계가 되면 이제 이 건물이 완성이 됐으니까 들어가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을 이제 제출합니다. 그래서 관계 허가 관련 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허가 조건 이행 사항을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심의할 때, 건축 심의를 할 때에 어떤 조건이 있다. 이 조건에 맞춰서 제대로 설계 도서에 따라서 그 공사를 했는지, 그런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 검토한 내용을 사용 승인 신청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그래서 뭐 하수원자 부담금, 그 다음에 과밀 부담금, 이런 것들은 이제 서울인 경우에는 과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어떤 부담금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사용 승인이 나면 사용 승인서를 교부를 받습니다. 사용 승인 교부를 받으면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을 이제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사용 승인 신청 했는데 아직 조금 공사가 일부 미비하다 그러면 그 사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미리 사용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일부 부족한 공사는 2년 내에 완성을 시켜서 사용 승인 교부를 받고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한 다음에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서 등기부 등본을 교부받으면 이제 요 지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이제 소유권이 누구다 이렇게 문서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등기부 등본을 받을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건축 인허가 업무 절차가 되겠습니다. 요거 자료는 카페에 여기에 보면 인허가 절차 사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건축법상 인허가란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행위, 대수선하려는 자, 이것도 건축행위. 그래서 건축행위에는 건축 있고, 그다음에 신축, 그다음에 개축, 재축, 그다음에 이전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대수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나중에 같이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죠. 건축물 층수가 21층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라. 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는 거니까 네, 특별시인 경우는 특별시장이 받으면 되겠고 광역시인 경우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 구 이렇게 행정이 되어져 있죠. 또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허가와 신고의 절차에서 차이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카페의 인허가 절차에서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합니다. 한 번씩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기사 또는 실내 건축 기사 이런 걸 준비하는 사람들은 건축법에 대해서 요 허가 대상이냐 신고 대상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그런 문제 문항이 있다. 종종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인허가 절차도 아까 카페에서 같이 우리 살펴봤기 때문에 그 카페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기관명, 그다음에 소요기간은 각 지자체별로 상의하고 그래서 관계기관에 확인해야 된다. 진주시 또는 전주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도 강남구, 그다음에 서초구, 저쪽에 예를 들어서 중구 이런데 다 각각 관할 소관 부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인허가 접수가 되면 여러 관련 부서에 협의를 보내고 각각 검토를 거쳐서 건축가로 의견을 모은 다음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이제 특이사항이 없다 그러면 인허가가 완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관련 부서의 협의는 아까 우리 절차에서도 잠깐 살펴봤듯이 소방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 관련도 될 수도 있고 환경 경제국과 이런 여러 건축 행위로 일어나는 협업을 해야 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절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건축허가란 건축주가 건축사의 설계를 의뢰하여 설계 완성한 후에 각종 도서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서, 동별 개요, 현장조사서, 건축허가조서, 검사조서, 그 다음에 건축설계도면, 대지도 범위, 그 다음에 권리증명서류, 그 다음에 건축선지성, 관리대장, 그 다음에 정화조 설치, 배수 설비 신고서, 급수공사 신청서 등 관련된 서류, 그 다음에 설계도서를 시군청에 접수해서 대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선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계 이게 잘못되면 나중에 건물을 이렇게 졌는데 또 이렇게 졌는데 이쪽이 지금 땅 단면이라고 한다면 이쪽이 A땅 이렇게 A땅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B땅이 이거 B땅이 이렇게 돼 있다. B땅
대지가 B 소유자의 대지, 땅이죠. 그 다음에 A는 여기서 여기까지, A 소유의 대지, 땅. 이렇게 해서 경계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경계가 겹치는데,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이 A의 건축 행위는 B의 토지에 대지를 지금 침범한 사례가 되는 거죠.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 침범하게 되면 완성이 된 다음에 이 건축물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거죠. 사용 승인이 안 나고 결국 다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건축선 경계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및 건축공사 절차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아까 우리 살펴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협업부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또 마찬가지 이어진 내용이고 카페의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거 조금 보도록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가 되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이제 국계법이 있었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국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국계법 이렇게 정하자고요. 혹시 얘기를 안 했으면 이거 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러한 법률이 있는데 이걸 좀 줄여서 너무 기니까 국계법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가 이제 약속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지금 너와 나의 약속이니까 이렇게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건축법을 하고 있죠. 건축법이 있고 국계법이 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또 있다. 그래서 건축법 안에서 이 국계법을 이해를 해야 건축법이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우리가 이제 그 법령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나라 그 법무부가 제시한 법령을 보기 전에 일단 조금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계획, 이제 핵자가 좀 빠졌는데 계획의 그 수립 절차를 보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이렇게 있고 또 이 옆에 이제 경기도가 이렇게 있고 또 남양주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무슨 다른 지자체가 이렇게 있고 마찬가지 지자체가 있죠.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 또는 여기도 용인시와 뭐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 이렇게 경계가 있는 이럴 때에 이 두 개의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시와도, 그래서 이 남양주시와 용인시가 같이 뭔가 그 계획을 하는 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서울, 인천, 경기가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며 광역시설 주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를 하는 게 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도시계획은 이 장기적인 발전 계획만 제시하기 때문에 비구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비구속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위계상 최상위 계획으로 계획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 내외를 기준으로 수립한다. 그런 장기계획이 되고,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 목적으로 이제 이 광역도시계획을 세운다. 확산되고 연계화, 좀 오타가 좀 있네요. 또한 인접이죠. 인접한 도시 간의 기능을 상호 연계하고 광역적인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투자를 방지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광역도시계획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면, 계획 수립 절차에서 보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서 있는 경우에 이렇게 있다. 광역도시계획 지정 국토부 장관이 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계획 수립은 관할 시도지사 공동으로 입안을 하고, 입안했으면 이제 승인 절차를 받는다. 그러면 이 관할 시도지사가 입안한 내용을 광역도시계획을 가지고 국토부 장관에 승인 신청을 하고,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승인한다. 이렇게 절차가 되겠습니다. 또 광역도시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광역계획권 지정을 도지사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수립은 누가 하느냐?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 입안을 하게 됩니다. 수립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관할 시장 군수가 입안한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요걸 도지사에, 아까 요거에서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 신청을 했죠. 근데 여기서는 그 입안권자가 승인 신청을 도지사한테 하고, 그래서 도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 승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면 기초조사하고 계획안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공청회는 해당 그 지역 주민의 공청회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이렇게 어떻게 짰으니 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하라. 이런 공청회로 같이 개최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한 다음에 지방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절차를 검토한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같이 갖고, 그 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다음에 아까 각각의 입안권자가 국토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제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확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정의 및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또 주택 그 종류에 대해서 일단 또 얘기를 하겠지만, 먼저 주택의 정의를 좀 보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우리가 말하고 주택이라고 얘기하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독립된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하죠. 또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한꺼번에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씩 여러분들 좀 숙지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다. 물론 이제 단독주택의 정의, 다중주택의 정의는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숙지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그런 구조물로 된 걸 공동주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 제2조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2호에 의해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연립주택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다라는 거, 공동주택의 분류를 이렇게 할 수 있고, 단독주택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아파트인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우리가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의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은 아직 안 배웠지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연립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숙지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닥면적이라든가 건축면적, 연면적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다세대주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니까 좀 아파트는 뭐고 연립주택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은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 잘 기억을 해둡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입니다. 건축법상.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 아파트, 건축법상 연립주택, 건축법상 다세대주택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될 필요도 있죠. 주로 건축법 기사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례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가 그 인허가 업무 절차를 조금 전에 우리 카페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살펴봤는데 그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그 건축 허가 절차에 따른 업무 프로, 이제 그 건축주가 이제 하는 업무 프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각 땅 이제 집을 지으려면, 건축을 하려면 일단 토지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경계 측량하고 건축 설계하고 그다음에 건축 허가 신청을 한 다음에 허가서 받고 감리자 지정을 하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착공 신고하고 착공 신고 필증을 또 받아야 됩니다. 착공 신고를 하면 필증을 줘요. 그거 가지고 착공 신고한 다음부터 14일 이내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이라든가 공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를 이제 하게 되겠죠. 공사를 마치면 사용 승인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준공 검사를 한 다음에 사용 승인 수령 교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등본에 이제 등기를 만들기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각각 건축물 대장에 이제 올리고 등기를 신청을 한다. 이런 절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과제물을 하나 하도록 하죠. 과제물은 도시형 생활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예와 사례를 조사해서 카페에다가 제출하면 되는데 과제물은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의 개념은 뭐고, 그죠? 개념은 뭐고, 오피스텔의 개념은 어떤 거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가 건축법규에서 다루는 얘기되는 게 건축법하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주택법이 있죠. 주택법, 그리고 주차장법이 있어요. 또 주차장법, 뭐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크게 주로 다루는 게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건축법과 같이 얘기돼야 될 주택법, 그 다음에 주차장법, 이렇게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해서 어떤 그 상황인지 개념이라든가 두 개의 차이는 뭐고, 차이점,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단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각각 조사를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례 뭐 3개 정도, 오피스텔의 사례 3개 정도 찾아서 조사해서 PPT로 작성을 합니다. PPT 그래서 한 20장 정도 한번 만들어서 카페에다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과제물을 보고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수고했어요.